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헌입니다.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공황에 빠뜨린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엊그제부터는 추가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기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는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3차 감염자가 사망하고 40대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엊그제는 80대 노부부도 잇따라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고 언제까지 갈 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메르스 확산 현황과 대책을 알아보고 이 사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강철구 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 의사회 메르스 대책위원회 서지원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쭉 밀착 취재해온 대전 MBC 보도국 안준철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 선병원의 가정의학과 박한주 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에서는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 기존 메르스 공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동에 다녀온 60대 남자가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아산 서울의원과 평택 성모병원, 서울 365 열린의원을 거쳐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고 마침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야만 감염된다는 보건당국의 발표에 누구도 메르스의 전파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택 성모병원을 진원지로 일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 사이에서 무더기로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사망자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7일에야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과 주요 경유병원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메르스 공포는 대전에도 예외 없이 몰려왔습니다. 일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 성모병원에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40대 남자가 대전으로 귀가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대청병원과 건양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31일 마침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대청병원은 물론 건양대 병원에서도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최초의 3차 감염 사례로 기록됐고 사망자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메르스 공포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휴업 사태가 속출했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가 하면 대중교통 이용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공식으로 내세우던 2일에서 14일이란 잠복기를 벗어난 환자들마저 속속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40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18일 충남에서는 12일 이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산 충무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의료진 집단 감염의 우려마저 제기됐습니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 메르스 합동평가단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이 메르스의 종식 시점을 빨라야 7월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냉철히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네,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우리 지역에까지 확산된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강 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요즘 그 매일 아침마다 언론에 브리핑 하고 계시던데요. 요즘 무척 바쁘시죠? 좀 많이 좀 바쁩니다. 네. 현재 대전 지역의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메르스로 인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 대처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관과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메르스 확진 환자는 26분인데요. 충남에 사시는 분, 또 충북에 사시는 분이 6분 정도고요.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20분이 메르스 확진 환자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80 이상의 고령층이시고요. 동일 병실에 같이 입원하셨거나 아니면 병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9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 5분, 또 충남북에 4분이 그렇게 해서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개는 고령이시고요. 폐결핵이나 아니면 폐렴, 아니면 간경화 이런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스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1:1 밀접 관리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419명, 또 코트 격리하는 분이 150명 이렇게 해서 570여 명 정도를 현재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지난 7일인가요? 병원 이름이 공개되면서 단순 방문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6월 20일 현재까지 한 1,260분 정도가 신고를 하셨고요. 그중에 현재 83분 정도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네네. 충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남과 함께 전국적인 현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에서 20여 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충남도 그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해서 대전과 충남 지역의 확진자 현황하고 사망자 현황을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전 26명 발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를 합하면은 모두 3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9명이고 두 지역의 격리자는 현재 1,506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처음으로 충남도 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간호사께서 퇴원을 하셨고 또 한 명이 퇴원을 하면서 지금 두 지역의 퇴원자는 모두 2명입니다. 전국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국의 메르스 확진자는 20일 현재 166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24명이고요. 격리자는 5,930명, 그리고 격리 해제자는 5,535명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0일까지 퇴원자가 36명 이렇게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 확진자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32명, 사망 9명입니다. 그리고 166명 가운데 이 164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기록을 되고 있고요. 현재 3차 유행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을지대병원 등 아산 충무병원 비롯해서 몇 개 병원에서 지금 코호트 격리가 시행 중에 있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런 코호트 격리가 해제가 되면은 3차 유행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기자가 정리한 대로 메르스 사정권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처음부터 방역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저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스라든가 신종플루가 발생됐을 때는 외국에서 먼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방역 대책을 미리 세운 상태에서 해서 사스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칭송을 받았었는데 신종플루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전 국민이 앓고 지나가면서 잘 넘어갔고요. 근데 이번에 메르스는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메르스가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그동안 저희한테 병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책반에서 준비만 하고 실제 밑에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 선생님들도 메르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먼저 처음 발생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가 됐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택에서 병이 발병된 상태에서 그 환자가 대전 지역
병원을 2군데를 거치면서 내려갔는데 이것이 그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강 국장님, 그 평택하고 서울에 이어서 대전이 거의 뭐 3대 감염지대가 돼버렸는데 대전은 처음에 방역 범위를 어떻게 예측을 했고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 우선은 그 지금 저 평택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역의 범위를 좀 너무 적게 설정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의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환자도 평택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 대전시로 올 때까지 또 우리 대전시에 와서도 이분이 방역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그렇게 와서 2개 병원을 거치면서 우리 대전에 많은 확진 환자를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이 첫 번째 환자가 5월 31일 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2개 병원에 대해서 환자, 보호자, 또 간병인, 또 의료진까지 포함해서 전국 최초로 코트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 격리를 하면서 밀접 관리를 좀 했고요.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1:1 맨투맨 마크를 좀 하면서 이런 그 격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현재까지 우리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저희들이 격리된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코트 격리된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호물품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의료 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을 좀 긴급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요. 대청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가격리가 의료진이 많이 나가고요. 또 일부는 좀 사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 분들을 5분이나 투입을 했었고요. 지난 6월 10일부터는 군의 그 의료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재 지금 26분이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그 사실 우리 시에는 확진 환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접촉을 했는데도 은폐했다든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은 분 또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간호원이 감염됐듯이 의료진의 감염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경우 대비해서 최선의 어떤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지금은 이제 대처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르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과소평가했다라는 지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이걸 대응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구멍이 뚫린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병원 측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까 서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처음 겪는 병이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존재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습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감염병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이걸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몸으로는 익혀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의 병원이었습니다. 요즘 뭐 JCI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JCI 자체가 뭐 그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매뉴얼은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내 몸으로 익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획득을 해야 하는 그런 인증 시스템인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책으로는 읽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배웠지만 그 훈련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은 잘 안 갖춰져 있나요? 실제로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방호복을 입고 벗고 이런 것조차도 JCI 저는 제가 있던 병원은 JCI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5번, 6번 입고 벗는 연습을 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했을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JCI라고 말씀하셨나요, 금방? 좀 생소한 용어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국제 의료기관으로서 인증하고 그 자격을 주는 걸로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그 병원 취재를 계속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병원에서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역의 그 병원 방역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얼개에서 보면은 초기 방역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5월 4일입니다. 그 중동 지역을 다니셨던 분이 입국을 했었고 5월 11일부터 이 지금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4군데 병원을 전전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이 지금은 뭐 그 2차 감염, 3차 감염의 어떤 그 진원지로 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5월 20일 날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내린 곳이 삼성 서울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감염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좀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고 5월 18일 날 그 병원의 의사가 신고를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메르스로 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핑퐁을 또 하다가 실제로 감염 증세 발현 아흘의 뒤에 그리고 메르스 의심 병원에서 의심을 한 지 이틀 뒤에 그 골든 타임을 사실상 놓친 상태거든요. 그리고 2차 감염자가 발생을 이제 하는데 일본 환자가 지나쳤던 병원의 공개를 지연을 하면서 이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 감염으로 통제가 가능한 어떤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4차 감염까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10번 환자의 또 출국 후에 중국에서 그리고 이 사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중화권은 그 전염병에 관해서 상당히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국제사회의 어떤 비판까지 초래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리고 6월 2일 날 첫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6월 3일 날 대전에서 처음으로 3차 그 감염자 사망까지 발생을 하는데 그 사이까지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도대체 발생을 하고 전염 경로가 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 한 달 동안을 거의 제대로 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기자의 지적대로 이게 한 사람에게 감염돼서 전체로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평택 그 성모병원에서 제대로만 접촉자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격리 체계를 제대로만 갖췄어도 이런 게 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서 의원께서 병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평택 성모병원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병동의 환기 시설이 고장 나가지고 그쪽 같은 병실뿐만 아니라 같은 병동 안에 있던 환자들까지 그 병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시설을 다 고쳐놓고 다음에 다시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감염 질환이 있으면 그 음압불로 할 수 있는 격리병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잘 돼서 다른 병실로 그 질병균들이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일단 이 환자가 감염 질환은 일반적인 폐렴으로 온 걸로 생각을 했었고 메르스를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격리가 그 당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병원에서 그 감염 질환에 대한 아직 그 인식들이나 이것이 생각보다는 좀 아직 부족한 쪽입니다. 금방 이제 음압병실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을 좀 갖추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가지정병원인 충남대병원이 이제 고정식 5개를 갖추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동식은 그 현재 한 10개 이상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타 병원들도 대개는 뭐 결핵치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 그 이동식 음압병실을 지금 수여 개 내게 4개 정도씩 갖추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격리 문제라든가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도 좀 시설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엊그저께부터 보도를 보니까 이제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제까지 쭉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다가 엊그제부터는 조금씩 환자 수가 좀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격리 조치를 됐다가 이제 해제되는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아무튼 한 5천여 명 정도가 격리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질 경우에 이 격리 체제에 어떤 문제점도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격리 문제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격리하시는 분을 공무원 한 사람과 좀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보건소 직원만으로 좀 가능하지 않아서 구청 직원까지 같이 합해서 이렇게 격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숫자 정도라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570분 정도를 격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금요일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격리 기간이 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강 국장께서는 이제 격리를 1대1 뭐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격리자들이 뭐 이렇게 이탈되거나 이렇게 돌출 행동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안 기자 어떻습니까? 예, 그 지역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감염이 됐었던 92번 확진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한 10여 분 정도 접촉을 해서 이제 감염이 됐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확진자였었는데 이제 고향인 공주로 내려와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는데 너무 이제 몸이 아프니까 공주 현대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탈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역 당국이 이제 비상이 걸렸고 저희 이 대전과 충남 지역 얘기는 아니지만 154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의 공무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오신 뒤에 18일 동안 이제 신고하지 않고 이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는 어떤 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셨고 그 대규모 행사에도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그 목욕탕도 이렇게 출입을 하셨다 그래서 지역에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에 또 그 멀리 제주도 여행을 또 이렇게 다니셨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여에서는 이게 격리자의 이탈로 이제 이탈이 아닌 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병원 간의 그 교류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또 부여에서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셔서 같은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격리 지정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퇴원하신 당일날 이미 지병인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격리 지정을 통보를 하니까 연락이 될 턱이 없죠. 그런데 당연히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수소문하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분이 지금 행방불명 상태다. 충남에서 4명의 행방불명이 났는데 이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났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경찰까지 출동해서 보니까 이미 6월 9일 날 경찰이 갔더니 6월 2일 날 돌아가신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큰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격리 대상자들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게 좀 사회 문제가 됐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보건체제하에서 이렇게 장기간 격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심리도 살펴주고 물론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대전에서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런 격리 대상자들을 무조건 집에 가둬놓고 집에 나오지 말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먼저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청병원에 파견 나왔던 비정규직이 부산 지역을 활보하고 다녀서 이제 부산 지역이 또 발칵 뒤집힌 경우도 있었고 또 확진 받은 사람이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제주도가 또 이렇게 난리가 난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의심 환자라든가 어떤 격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안전 의식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시민 의식이라든가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그 걱정되는 사람이 아까 141번 환자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료를 받다가 자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고 거기서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서 간 다음에 그다음에 3박 4일로 제주도 다녀오고 또 소문에는 서울에 뭐 술집에 다녔다라는 말까지 들려가지고 지금 뭐 그 사람이 지나간 루트는 전부 다 지금 뭐 난리가 나는데요. 그런 경우들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그 지난번 처음에 발표됐던 자기 너무 심심해가지고 전북 지역에 골프 치러 갔다고 했던 여자분도 있었고 그런 경우 이 환자분들이 자기가 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내가 이 좀 불편한 걸 참음을 해서 이 병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좀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나 하나 불편하고 내가 왜 저것 때문에 격리를 당해야 되냐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온 가장 큰 영향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박 부장님, 왜 이렇게 안전의식이 이렇게 좀 미약한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초반에는 그 질병에 대한 그런 그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또 좀 개인주의 때문에 안전의식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또 반대로 엊그저께 격리가 해제되기는 했는데 전북 순창 마을은 102명의 분들이 그렇죠. 이제 흩어지지 않고 예. 제대로 격리하고 예. 모두 다 병에 걸리지 않고 해제된 일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교육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부분이 그분들이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격리되고 내가 걸리지 않을까 혼자 독방에 앉아서 그래서 그런 격리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는데 초반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미흡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격리자나 뭐 유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했죠, 대전시에서는. 네, 우선은 이분들이 이제 그 유가족분들은 좀 마음의 상심이 상당히 크실 테고요. 또 경자분들도 이제 열 나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 보면 그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하나가 있고 각 보건소에 하나씩 있는데 여기 전화가 이제 1577-0199번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은 물론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리 상담 지원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방 안에서 혼자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들 자체가 이게 메르스 증상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때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돌발 행동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시에서 심리 상담 지원 그 팀을 이제 6개 팀을 구성을 했나요?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아무튼 그런 것이 잘 활동을 해서 예. 이거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걸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퍼 전파자가 이제 3차 감염자 중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부장께서는 이런 어떤 사람은 슈퍼 전파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확진자로 이렇게 머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뚜렷한 설은 이 슈퍼 전파자들은 모두 폐렴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를 감염됐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폐렴에 걸리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은 폐렴에 걸렸고 이 폐렴 증상 자체가 기침이나 가래 이런 증상들이 동반하다 보니까 그 고농도의 그 바이러스 가래들이 여러 사람을 많이 퍼뜨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번 정부에서 그 입원해 있는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한 것도 이제 이러한 이론의 바탕에 의한 거고요. 또 다른 이론은 이런 슈퍼 전파자들이 혹시 특별한 바이러스가 몸 안에 감염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제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미국 표준주와 비교했을 때 99.5%로 변이가 없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 당시 환자는 입원 환자였습니다. 입원 환자는 뭐 전파력도 그닥 센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미 완치돼서 퇴원할 정도로 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물론 이제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한꺼번에 쉽게 변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거쳐가면서 좀 더 침명력 있고 좀 더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지는 않았나 이런 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이 보면은 슈퍼 전파자라고 언급됐던 분들이 35세, 40세 이렇게 좀 젊은 연령대였습니다. 젊은 연령대의 분들이 혹시 더 전파력이 센 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해봐야겠고요. 이런 것도 솔직히 다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입원 문화. 그러니까 다인실에서 한꺼번에 입원하고 또 이제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쏠리다 보니까 응급실 대기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또 너도 나도 병문안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 특유한 이런 이제 병문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메르스 감염자를 혹시 슈퍼 전파자로 만들거는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서유경께도 한번 여쭐게요. 예. 그 3차 감염자 중에 슈퍼 전파자가 추가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진정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불씨가 어디서 또 살아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전에 박 부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슈퍼 전파자로 나온 분들이 35세, 40세 이렇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침을 하더라도 이 근력이 약해가지고 기침을 세게 못하고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가래 같은 걸 머금고 있어서 그 가래가 밖으로 많이 퍼지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기침을 하더라도 굉장히 세게 해서 폭발적으로 그 분말들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변 병동까지 많이 퍼뜨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환자들을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들 증언에 보면 기침을 일반 사람보다 좀 더 심하게 하고 다니면서 이 비말을 많이 퍼뜨린 그런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슈퍼 전파자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좀 더 학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건당국에서 처음에 메르스 사태 초기서부터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놨었는데 그 내놨던 전망이 많이 그 어긋났어요. 이제 빗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저질환자라든가 고령자에게만 나타나는 뭐 질환이다. 메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7살짜리 어린애도 물론 이제 나중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얘기가 됐었고 또 30, 40대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어떤 메르스 공식이 좀 어긋났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판단이 왜 나왔었고 왜 이렇게 또 어긋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감기를 앓는 바이러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첫 번째가 라이노바이러스라고 해서 코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두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그 일반적인 배양이 잘 되지 않아서 실험실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변종인 메르스 바이러스는 2012년도에 처음 발견돼서 그것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최근에 그 영국 쪽에서 발견된 케이스들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임상적인 세팅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우디에서 발견됐던 얘기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같이 적용하기는 그런 점들이 맞지 않았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상황이 환자들 병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그 병원 안에서 여러 군데 퍼뜨린 그런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메르스 공식이 자꾸 어긋나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안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1차 진원지가 그 평택 성모병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적용됐던 매뉴얼이 뭐냐 하면은 그 2m 이내 1시간 그 이상 접촉이라는 그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은 뭐 소용없는 걸로 이미 판명이 됐죠. 그리고 네. 전염력이 이 국제학술지를 보면은 0.6명에서 0.8명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공식 역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번째 환자가 80명 이상을 지금 감염을 시켰고요. 16번째 환자도 건양대병원하고 대청병원에서 지금 4차 감염까지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본인의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병실 관리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동의 공식을 너무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직된 상태로 적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년 정도밖에 지금 보고가 된 그 병이지 않습니까? 3년이라고 그러면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70년대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방어법을 그 찾기 위해서 뭐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3년밖에 안 된 병인데도 방역 그 초기에 너무 과신을 했습니다. 전염력이 낮다든지 그리고 잠복기가 뭐 14일이라든지 물론 이 잠복기 14일이라는 잠복기도 공식은 깨졌죠 지금. 잠복기 14일이라는 예, 그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4일 14일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계속 지금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에 너무 그 경직된 어떤 그 방역 체계 틀, 그 관료주의 이런 것이 지금의 사태를 좀 확산하는데 일정 부분 그게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에서도 좀 혼란스럽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애당초에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게 돌아갈 때 좀 이제 어땠습니까? 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가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초창기였고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30, 40대가 왜 걸릴 수 있는 거냐, 고령자다, 기저질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고요. 다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WHO의 마거리첸 사무총장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18일에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메르스의 대중 위험은 낮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한 바 있고요. 또 세계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한국의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전자 연기 서열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아까 박한조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전적 변이는 없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뭐 그 진정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정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메르스가 발견된 게 이제 아까 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처음 겪는 일이고 그리고 뭐 WHO의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 문화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은 있었고요. 근데 또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저질환이나 고령자가 위험하다는 공식은 깨지지 않은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30, 40대에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연령이 많으셨던 분들이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셨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면역력이 그렇죠. 약하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저질환과 이제 관련해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병관리본부의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그 사망자 24명 중에 한 22명, 그러니까 92%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했고 이제 감염내과 학회에서 이제 최근에 낸 자료를 보면은 그건 이제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그 98 그 사례를 놓고 보면은 37%에서 이제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에서 그 82번째 그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10년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를 뭐 기저질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좀 반발을 해서 이제 그걸 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10년 전에 백내장 수술 받은 게 과연 기저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어도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독성이 혹시 강화된 것은 아닌지 물론 지금 뭐 유전자 연기 서열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변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국내에 지금 그 자문을 놓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배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조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사망자가 그 첫 번째 40대 사망자가 대전에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대도 사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0대들도 잇따라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간질환하고 당뇨가 있었다고 이제 기저질환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다 그러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인의 메르스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는지 그 정도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도대체 건강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의 얘기입니다. 82살의 고령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병이 없었는데 감염 이후에 급속히 폐렴에 걸려서 보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 이런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당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과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 관계를 명쾌하게 내놔야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명확하게 이거를 어떤 한쪽의 판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을 우리 안 기자의 얘기와 이렇게 좀 보완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늘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빨리빨리 대책을 내놓고 빨리빨리 뭔가 결론을 짓기를 바라는데 한 사람이 왜 죽었느냐에 대한 이 문제는 또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어떤 돌아가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 그 40대 이제 대전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간경화가 있었고 이제 그 올 때 당시에도 이제 배 복수가 차신 탕세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르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간경화 환자들, 그다음에 어떤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메르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감염이 다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분이 간경화가 있었다, 또 당뇨가 있었다, 이거에 이분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직접적인 사인은 메르스 바이러스였을 겁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하지만 기저 질환이 있었던 분이기는 하고요. 물론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제가 생각해도 치사율이 이제 높은 바이러스이기는 하지만 기저 질환자나 고전자에게 위험하다는 것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망자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 그 치명률보다 대전 지역의 치명률이 2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치사율로 보면은 프루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지금 대전만 하더라도 한 2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충남부까지 포함하면 35%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처음 발생한 환자가 입원했던 대청병원이 네. 노인 전문 병원이고요. 이분이 입원했던 병실 자체가 와상 환자들이 계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분이 이제 그 28일 날 건양대로 옮겼는데 건양대학교 병원에 갔을 때도 그 병실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이 되신 이 고령의 환자들이 각자 계셨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쪽에서 많이 예. 감염이 됐군요.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정확한 거는 뭐 분석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숫자만 가지고 프로테지를 따지는 것은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대책위원 쪽에서 이런 관찰을 좀 했습니까? 아직 뭐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학회에서도 돌아가신 분들하고 그 감염에서 회복된 분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면역 기능 상태가, 건강 상태가 질병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반응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 환자라든가 간경화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체액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 비교해서 볼 때 세포성 면역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폐렴, 일반적인 폐렴구균, 폐렴 알균 같은 경우에도 감염이 생기면 폐렴이 확 진행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까지 다 잘 동반되고 한번 발생되면 폐렴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그런 병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감염도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기피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이런 병원에 이렇게 일반 환자들의 방문은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차피 우리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 형태는 이제 직접 접촉이든 간접 접촉이든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모든 환자들도 병원 내 감염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물론 방역 당국이 실패를 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그 전산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는 그쪽 병원에 갔었는지 격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진료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국가에서 안심병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진료하는 곳들은 이미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나 발열 환자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서 따로 진료를 하고 이제는 입원이 필요해도 1인실 또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메르스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몸이 아픈데 꾹꾹 참아가면서 굳이 병원에 오지 않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메르스가 언제 종식될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뭐 WHO에서는 이제 뭐 메르스 종식 기간을 이제 빨라야 한 7월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강 국장께서는? 글쎄 뭐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주 한 주간 확진자가 없었고 네. 지금 이제 검체가 얼마만큼 검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수십 건씩 되던 검체의
대한 검사 요구가 지금 현재는 거의 수건에 이렇게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기미 또 그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뭐 이렇게 또 생각되는 거 없습니까? 종식 뭐 어떤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어떻게 감히 전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일단 보면은 그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건양대병원하고 을지대병원, 아산 충무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곳에서 지금 그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전만 국한해 놓고 보면은 25일, 26일 전후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전의 최소한 메르스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죠. 다만 WHO의 그 마가릿 첸 사무총장은 그 한국에 왔을 적에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자신들도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사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처음 보고가 됐고 2014년 그 봄에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사율만 보면은 2014년 4월에는 치사율이 거의 65%였었는데 치사율이 2015년 들어서면은 24%까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그러면 중환자 위주에서 경증 환자로까지 이게 확산이 되면서 산발적인 어떤 그 전개 양상이 되고 젊은 층도 걸려도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상황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사례를 놓고 볼 적에 그 대전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집단적인 지금까지 뭐 거의 큰 물결이 2번 왔지 않습니까? 평택 성모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발 큰 물결이 왔는데 3차 물결을 그 슬기롭게 막아낸다고 한다면은 발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산발적인 어떤 그런 감염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아직까지도 그 코호트 격리라든가 그 집중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병 의원들에서 그 계속 그 검사 같은 거를 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그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식 시기를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위험한 거고. 왜냐하면 거의 이제 종식될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에서는요. 그 질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 환자 발생에서부터 2배의 잠복 기간. 그러니까 지금 14일을 잠복 기간으로 보면 28일. 그다음에 지금 그걸 벗어난 18일을 기준으로 보면 36일 정도까지 질병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메르스 사태는 종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면 지금 6월 20일 경으로 봐서 한 7월 말까지는 더 이상 환자 발생되지 않으면 메르스는 종결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렇습니까? 종결을 가야죠. 박 부장님께서도 아까 전망 좀 말씀드렸듯이 해보시죠. 한 뭐 28일 동안 더 이상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메르스 종식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2, 3개월 안에 종식이 돼야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산발적으로 발생하면 또다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폭발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반전파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시에서는 이제 아무튼 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혹은 이제 뭐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한 말씀씩 이렇게 좀 다 나누지 못한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우선은 그 이분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시고요. 또 밖에 유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그 저희 시에서는 4인 가구 기준에서 110만 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현재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그 격리자 누계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 500가구 1,500명 정도에 대해서 한 4억 3천 정도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격리자로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막바로 직접 입금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격리에서 해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지금 자치구나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서 생활 구호물품이나 아니면 재난물품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뭐 좀 지역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 메르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서민금융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서 드리고 싶은데 어떻거나 지금 그 격리되신 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한 일주일 정도 길어도 남았습니다. 좀 참아주시고요. 정말 그 격리지를 이탈하지 마시고 몸이 좀 불편하실 때는 분명히 관할 보건소에 분명히 연락하셔서 그 조치에 좀 따라주시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시가 현재 가능하다면 메르스가 퇴치될 때까지 병문안을 좀 자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좀 동참해 주시고 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병원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꼭 좀 착용하셔서 시민 모두가 함께 시민의 힘으로 메르스를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서 의원께서도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그 메르스는 종결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종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만이 아니라 환자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 보건당국 모두 함께 삼박자가 맞춰서 잘하면 분명히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안 기자. 예. 네, 그 중동 지역에 그 이름도 생소한 낯선 병이 들어와서 한국적인 그 병원 문화, 그 뭐 의료 쇼핑 이런 한국적인 특수성과 결합해서 지금 그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는 그 전염병, 감염병 확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 의료 체계가 이번 기회에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앙정부 주도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의료 공공성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드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부장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공공 장소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제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처럼 생활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고 이제 국가와 병원과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한다면 이번 사태는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의료진들은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라면으로 체인지업. 맛있는 거. 야, 맛있네. 진짜 맛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신라면으로 체인지업. 맛있어. 진짜 먹방.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 하나와 외환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물에도 당당하게. 이것이 스페노 스타일. 스타일에서 앞선다. 스페노 스플래시. 면역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정관장이 찾아가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면역력 정관장. 자, 뇌는 체중의 2%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대. 야, 니네 진짜 공부하기 힘들겠다. 공부는 체력전. 힘이 되는 아이템. 정관장 아이패스. 무기를 들어라. 레이븐의 신호는 너로 완성된다. 레이븐.
베로카로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는 다음 산더미 같은 일도 PT도 실적도 체력도 장모님께 점수까지 와우. 베로카 하루에 필요한 8가지 비타민 B군을 한 알로 빠르게 퍼포먼스에 급이 달라진다. 베로카. 희망을 부탁해.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저 기은생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오늘 어떤 한 방울이 필요하세요? 오늘을 살리는 한 방울 파워텐 포뮬라. 이츠 스킨.